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여름철 건강관리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름철, 올해도 아마 여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여름철이 되면 어떤 것이 우리 건강을 유의하게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병, 즉 온열 질환과 그 다음에 또 에어컨에 의한 냉방병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에 의해 가지고 식중독, 그 다음에 그 식중독에 의해서 이제 또 장 건강에 손상이 있게 되고 또 이러면서 또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와 덕을 통해서 이제 피로, 그 다음에 체력 저하가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름철이 결국은 전체적인 면역 기능이 그 다음에 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온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온열 질환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일사병이라 그래서 그 직사광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어떤 고열에 의한 그런 일사병이 있고요. 또 열사병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일사병은 보면 이제 37도에서 한 40도까지 이제 그런 고열이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땀, 그걸 통해서 이제 극심하다 피로감, 그래서 이제 어지러움증과 두통, 구토를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일사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기고 또 다리를 머리보다가 높게 해줘서 혈압을 유지시켜주고, 또 젖은 수분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고, 또 의식이 있고 구토가 심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서른한 곳에서 한 30분 정도 쉬면 보통은 이런 열탈질이나 일사병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가 이제 더 심해질 경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열사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사병은요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40도 이상의 고열이 몸에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중추신경이 마비가 와요. 그래서 중추신경에 기능장애가 오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의식장애가 오고, 심하면은 코마 상태가, 혼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징이 뭐냐면요, 땀 안 나는데 막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피부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집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119를 통해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응급처치로 비질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또 체온을 내려주고 하지만요, 이때 함부로 뭘 먹이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 지금 보면 의식장애 오고 혼수가 되면 이것 때문에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식이 있고 구토가 심하지 않으면 이제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보통 돌아오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 40도 이상 이런 고열이 오고 이런 열사병 증상이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열경련이라든지 뭐 열발진, 그다음에 뭐 열부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온열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한 양의 수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이 나면 몸에서 뭡니까? 땀을 통해서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탈수가 오고 또 염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해질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탈수에 가지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추가적으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땀은 한 600에서 700 정도 흘리는데, 여름철은요 이거 한 2배가 되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 각 기능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막 피곤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기온 임계점이라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시간은 기준 온도인 29.2도씨에서 1도씨 올 때마다 사망률이 15.9%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온열 질환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아까 했지만 땀에는요 수분뿐 아니라 이런 나트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네랄,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거나 이러면 밸런스가 깨지면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심장 기능이 문제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이상이 되고 현기증이 오게 되고 심하면 토하게 되고 심하면 또 호흡곤란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8잔 이상 그러니까 2000ml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부족한 전해질과 미네랄을 그죠 어떻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중요하고요. 또 면역력을 또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죠? 뭐 양산이나 모자 같은 거를 이때는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양산과 모자만 착용할 때 체감 온도가 3에서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즘은 사실 이런 온열 질환도 많지만 냉방병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습관적으로 어떻게 에어컨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이 강한 냉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통이 오게 되고 오한, 발열 그러면서 잔기침 그죠? 그 기침 등 감기하고 유사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같은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냉방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냉방병은요 사실은 여기 보면 냉방병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이제 같이 오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질환이 첫 번째가 상기도 감염이죠. 즉 상기도 감염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감기.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죠. 특히 이제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두통, 목 통증, 콧물, 전신 위압감 같은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이런 감기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에어컨에 서식하고 있는 특수한 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레지오넬라 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지오넬라 균은요. 보통은 정상적인 어떤 면역을 가진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허약한 사람이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서 이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케이스 리포트 보고가 많이 됐던 그런 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어컨의 냉각수라든지 그다음 공기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쳐져 되는데 그걸 가지고 레지오넬라 그런 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빌딩 증후군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사무실 내에 있는 가구, 그다음 카페트, 또 안에 있는 페인트나 접착제, 아니면 복합기, 복사기 여기서 나오는 어떤 화학 성분 자체가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기를 안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나오는 이런 화학 성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두통이 오기도 하고 눈, 코, 목 등의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어지러움증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밀폐 건물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냉방병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여름철에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냉방을 할 때 너무 춥게 냉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춥게 느낄 정도의 냉방을 피하고 송풍, 바람 자체가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고 요즘은 또 그래서 왜 무풍 에어컨도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5에서 8도. 그래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요, 26도에서 28도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에어컨 가동하고 한 1시간 가동하면 30분 정도를 정지하고, 그 다음에 자주 이제 어떻게 환기시키는 중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2에서 4시간마다 5분 이상 환기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청결 유지. 사실 우리가 필터라든지 이런 거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주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하죠. 그리고 자주 외부에 나와가지고 바깥 공기를 쐬고 또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 이제 맨손 체조라든지 가벼운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찬물이나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은 이게 뭐야 장 운동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장 운동이 잘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겠고 또 잠잘 때도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에어컨은 밤에 잘 때 혹시라도 너무 더우니까 켤 수는 있지만 반드시 덮고 자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와 소변 부족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바로 먹거리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여름철 식중독이 많으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름철이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런 식중독균이 서식하기에 좋은 최적의 어떤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세균적식의 최적의 조건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나 물에 이제 이 세균이 오염되면서 식중독 사고가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요즘도 그죠? 집단 식중독 사고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식중독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식중독균들 뭐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 매스컴 통해서 막 나오고 있지만 물론 뭐 일반인들이 들어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무서운 식중독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브리오균 하는 게 있어요. 비브리오균은 주로 이제 어패류를 우리가 날로 먹을 때 이제 여름철에 어패류 날로 먹고 나가지고 생긴 식중독균이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인데요.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면역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 질환이라든지 당뇨,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름철에 어패류 섭취하고 이 비브리오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또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그죠? 그 사람이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브리오 폐혈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잘 아시죠? 그래서 콜레라균에 의해 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콜레라균에 이제 오염된 식수라든지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막 설사를 막 그죠?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콜레라. 그 다음에 이제 살모넬라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냐면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균 중에 하나예요. 장티푸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 가축, 가금류, 애완동물 등과 하수, 이제 하천수에 있는 경우인데 이제 이건 보균자가 있어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보균자의 손과 발을 통해서 2차 오염이 된 식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살모넬라는 상당히 위험했고 지금도 사실 살모넬라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거는 바이러스. 근데 앞에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 살모넬라는 박테리아 균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마치 식중독균하고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선과 조개 같은 해산물을 먹고 생식을 하고 나가지고 나타나는데 증상이 어떠냐면요. 위에 거는 주로 막 설사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뭐 고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신 증상 나타날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특징이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많이 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감염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의해 2차 감염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도 여름철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중독균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패류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되고 가열 조리하면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기구를 왜냐하면 이게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기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물은 반드시 열처리 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유, 유제품은 멸균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에 가능하면 익혀 먹는 게 좋겠고 물도 끓여 마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우리 아메이 뭐 정수기 사용하면 뭐 큰 문제 없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기구 소독하고요. 만약에 설사 증상이 있으면은요. 조리사가 2차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는 절대 조리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요. 아까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과 접촉을 절대 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차 감염이라는 용어가 이게 뭐냐면요. 오염은 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요.
조리기구에 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리기구나 아니면 감염된 사람에 의해서 매개되는 오염을 가지고 교차 감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차 감염은 사실은요 전파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은요 사실은 이제 이 면역 체계가 다른 계절보다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데 쉽게 이렇게 또 몸이 이제 함락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이 떨어지니까요 대상포진 같은 거, 그다음에 구내염, 그다음 뇌수막염 같은 거. 사실 뇌수막염은 여름철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 6에서 8월에 보면 이런 대상포진이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뇌수막염 같은 이런 어떤 질환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 건강의 키 포인트는 뭘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역이죠. 그래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이 불편을 높이는 높은 기온과 습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의 이제 신체 방어 체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면역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면역과 같이 가는 건 뭐죠? 바로 항산화죠. 그래서 항산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활성산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강한 자외선 그 자체가 활성산소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나타나게 되고 또 만성 피로라든지 면역력 저하가 되고 신체 노화를 유발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활성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항산화 기능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건강이죠.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역과 장이잖아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그래서 여름철에는 입맛을 돋기 위해서 뭐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뭐 장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도와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역과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이 수면 부족이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고 장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할 거고, 또 덥다고 보니까 운동 잘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 대사가 더 저하가 되게 되면서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신진대사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네 가지 면역, 항산화, 장 건강, 그다음 에너지, 그죠?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 여름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름철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야 될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기능이 있으면서 또 뭐 장 건강을 좋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비타민 D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죠? 사실 비타민 D는 뭡니까? 자외선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면역 비타민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면역을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하루에 20분에서 3핏을 째면은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이 되지만은 폭염 때문에 잘 안 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양소로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대표적인 면역 비타민이면서 우리 몸에 그죠 모든 어떤 대부분의 세포에 뭐 이게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다 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의 모듈레이터의 역할도 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면서 항산화 비타민이면서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거라서 사실 여름철 이제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게 면역을 높여주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C는 피로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능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름철이면은 반드시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열 질환 이런 걸 예방하고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중요하죠.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을 아시다시피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물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영양소를 통해서 충분히 미네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고,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미네랄이 보충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산균은요 장 건강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막 활발히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장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지만 또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역에 도움되는 이제 식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로콜리죠. 그래서 브로콜리는 뭐가 많다?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음에 설포라판과 같은 뭐야 뭡니까 항산화제, 설포라판 같은 바이토팩타,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설포라판은 항발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와 같은 이런 식품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마늘은 아시다시피 면역력이죠. 그래서 항산화 기능도 있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고, 그 다음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그죠? 약방에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늘도 좋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포함한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와 진진에서 도움되는 그런 토마토도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식욕부진과 만성피로에 도움되는 그런 바이토팩트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양파와 같은 이런 항산화 기능이 많은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수면은 여름철 건강뿐 아니라 살을 빼는 데도 중요하고 성장에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의 면역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수면은 집중력과 기억력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비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비만과 당뇨도 직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사고도 문제가 되고, 행복감, 즉 기분하고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질환도 예방해 줄 수 있고, 또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깊은 수면, 양질의 수면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을 이야기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멜라토닌은 뇌에 있는 송가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은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변화되면서 멜라토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다시 뭐가 트립토판이라는 그죠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으로 합성이 되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합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단백질, 아미노산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그죠? 그 다음에 미네랄, 특히 미네랄 중에서는 비타민 D6, 3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합성에 도움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요, 송과선, 아까 그랬죠? 송과체에서 분비하는 어떤 생체 호르몬인데, 이 광주기를 감지함으로 해가지고 수면, 각성을 유지해주면서 어떤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콜티졸이 분비가 잘 돼야 되고, 밤에 잘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수면 유도를 하면서 항산화와 면역하고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양질의 수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수면과 면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연구기는 하지만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했을 때 같은 공원에서 감기 바이러스 노출하고 콧물 검체 감기 여부를 확인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충분히 잠을 잔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높더라. 잠을 못 잔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 노출이 많이 되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되면 수면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그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유해산소, 프리라디칼을 중화 해독하고 또 암세포에 대항하는 어떤 항중량 작용까지 있다고 이 연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깨어있는 동안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밤에 잘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 뭔지 아시죠? 베타 아밀로이드는 뭘 하는 거죠? 치매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잘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 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런 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수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요즘 사실은 이제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생활 패턴도 중요하고, 또 요즘 뭐예요? 태블릿 PC라든지 핸드폰 이런 사용이 많아져서 사실 이 잠들기 전 1시간까지 계속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면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잠들기 직전에 핸드폰을 본다, 51%.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다, 53%.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습관을 없애고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숙면 노하우는요, 여름철 특히 이제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몸에 온도 조절 중추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몸이 뻐근해지면서 피곤해지죠? 그러면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반신욕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한 20분간 이렇게 반신욕 해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중심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풀어지죠. 그리고 피로감이 좀 감소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반신욕도 좋고 또 족욕이라든지 그죠? 각탕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 몸 중생층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신욕이라든지 족욕 같은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에는 아까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에는 뭐가 많으냐면 마그네슘이 많대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미네랄 중에서 릴렉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세로토닌 합성을 돕는 어떤 그런 미네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바나나 속에 있는 마그네슘 기억하시고요. 또 키위 속에도 뭐가 있냐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키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리에는요 멜라토닌이 풍부하대요.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풍부하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그리고 상추에도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가는 보고가 있고요. 또 우유는요 멜라토닌 주성분이 되는 뭐에 트립토판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왜 자기 전에 왜 따뜻한 우유를 좀 데워가지고 한 잔 마시면은 긴장이 완화되고 체온이 좀 상승되고 또 트립토판을 통해서 멜라토닌 합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면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바나나에 있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키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 그 다음에 체리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그 다음에 상추에도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보면 이제 락토세린하는 이런 또 진정 효과가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상추를 낮에 먹으면 잠오죠. 그게 이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토닌과 락토세린 하는 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유도 멜라토닌을 원료로 되는 뭐예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테아닌이 왜 수면에 도움된다는 거 몇 번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L테아닌은 사람을 릴렉스 해주고 잠도 잘 오게 해주고 또 뇌에서 무슨 알파파를 또 분비시키는 그런 게 바로 이 테아닌이잖아요. 근데 이게 테아닌이요 보시면은요 성상교세포라 그러고 에스트로사이트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바라든지 글리신교 같은 물질을 이게 그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가바 글리신이 이 진정 효과, 그다음 수면 유도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내장 지방도 개선하고 뇌 기능도 좋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L테아닌이
가바와 글리신을 분비시키고요. 또 뭘 분비시키느냐 하면 바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전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킴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게 사람을 진정을 시키고 또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L테아닌입니다. L테아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로 회복과 에너지 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피곤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피곤할 때는요 뭘 먹으면 도움이 되느냐면 비타민 C와 비타민 B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요 둘 다, 여기는 이제 비타민 C를 주로 이야기하죠. 비타민 C가 이제 부신 항산화이면서 부신 호르몬 콜티졸 분비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피로 회복, 그러니까 피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호르몬이 비타민 C인데, 사실 비타민 B 중에서 B5도 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항산화와 피로 스트레스 해소시켜주고 부신 건강에 도움을 충분해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해주게 하는 게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중에서 B5 아시겠죠? 그리고 옥타코사놀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사, 지구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옥타코사놀은 철새가 이제 하늘에서 그죠?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긴 시간을 날게 해주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옥타코사놀이잖아요. 이제 옥타코사놀은 아시다시피 글리코겐이라는, 그죠? 간이라든지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글리코겐 저장량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지구력 증진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옥타코사놀은 주로 쌀배야, 여기 뭐 소맥배가 있지만 소맥배와 쌀배와 사과와 포도의 껍질, 사탕수수 등의 이제 미량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스트레스 작용과 피로 어떤 회복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면 비타민 C와 옥타코사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만들려면 제가 지난번에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ATP를 잘 만들려면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마그네슘이 없으면은요 ATP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절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죠.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서 썸을 해보면요. 피로 회복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5와 비타민 C는요. 부신 기능을 도움되고, 또 비타민 B는요. 에너지 대사, ATP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피로 회복하면은, 이렇게 피곤하면요. 비타민 B, 비타민 C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면 많이 도움될 거예요. 자, 그래서 썸머리 할게요. 여름철 건강 핵심 포인트는요. 온열 질환, 냉방병, 식중독,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거고, 면역 강화, 항산화, 장 건강과 잠, 그 다음에 피로와 에너지 대사,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역에 도움되는 거, 물론 뭐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 뭐 비타민 C, 비타민 D, 미네랄, 유산균, 그 외에 이제 우리 먹는 거는 여기는 뭐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양파 이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한 양의 항산화, 그다음에 파이토팩타 이런 걸 공급받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잠을 잘 자기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면은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에너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그 다음에 L티아닌,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L티아닌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만들려면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마그네슘, 그 다음 옥타코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름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도움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